2018년 7월에 제6차 대입정책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2022학년도 대입정책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EBS 수능 연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할 걸로 예정을 했는데요. 자, 당장 내년부터인데요. EBS 이제 어쩌죠? 수능 연가에서 EBS 연계율은 해마다 73.3%죠. 하지만 간접 연계라는 명목으로 70%대의 연계율을 유지하지만 직접 연계는 고작 7문제. 즉 실질 연계율은 45분의 7, 즉 15%죠. 그러니까 50%로 연계율을 낮춰도 실질 연계 7문항만 유지되면 그게 70%든 50%든 의미 없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삼모사고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건데, 그래서 50%로 줄여도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또 정시 확대와 맞물려 EBS 사교육이 더 거세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계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연계되는 문제의 개수죠. 그게 바로 EBS를 계속 보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직접 연계되는 유형이 뭐며 매년마다 그 유형을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파행된 고교 수업의 주 원인 중 하나가 EBS라고 취급받아왔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연계율을 낮췄다고 했고요. 거기다가 연계 방식도 EBS 지문 그대로 내는 직접 연계에서 소재만 비슷한 간접 연계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계 7문항도 간접 연계로 전환될 거라는 겁니다. 잠정적 발표로는 직접 연계는 고작 2문제 아니면 3문제라는 건데요. 이러면 게임의 방향은 확 달라집니다. 만약 2개다라면 빈칸 하나, 문장 삽입 하나 정도일 테고, 만약에 3개면 빈칸 하나, 문장 삽입 하나, 엇밥 하나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EBS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자, 우리가 EBS 왜 볼까요? 실질 연계율이 고작 1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변별되는 7문항 중에서 EBS 직접 연계가 보통 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요. 하지만 틀리기 쉬운 유형만 직접 연계죠.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EBS를 안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직접 연계된 7문제를 연계 체감만 제대로 한다면 빈칸 같은 경우 빠르면 3초, 흐름이나 어휘 이런 문제도 대략 5초 내에서 풀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비연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게다가 연계 체감을 통해 내 머리가 정보 처리할 양이 감소되니까 비연계 변별 문항에서 과부하가 덜 생기겠죠. 머리가 덜 아프다 이 말이죠. 이 또한 풀이의 플러스 알파겠죠. 또 하나 더요. EBS 직접 연계 지문들은 내용이 정말 어렵고 또 배경 지식에서 벗어난 지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런 지문을 연계 체감 없이 푼다면 대입 파악도 쉽지는 않고요. 시간도 무척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당연히 오답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질 연계율이 15%라도 EBS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EBS 직접 연계가 2에서 3문제로 줄어든다면 이 플러스 알파 요인들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직접 연계가 만약 2문제라면 수특 영어, 그 다음에 영독, 수한 이 3책 중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오는 문제집이 생긴다는 말이고, 만약 3문제가 직접 연계된다 하더라도 책 한 권당 고작 한 문제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평균은 240문항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보통 상위권은 예전부터 EBS 3권을 적게는 3회전, 많게는 6에서 7회전 이렇게 돌려왔거든요. 근데 연계가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6회전, 7회전까지는 돌리진 않겠죠. 다시 말해 학습량 대비 얻는 효과가 좀 살짝 웃기잖아요. 또 직접 연계 한두 지문을 내가 안 봐서 2등급이 됐더라. 그 변명증은 좀 궁색하고요. 그럼 EBS 때문에 2등급이 된 게 아니겠죠. 게다가 EBS 직접 연계 2지문을 정말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2문제 틀리면 되잖아요. 절대평가니까. 그래도 1등급이니까. 물론 EBS를 전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아니고요. 연결해 준다고 EBS 교재의 장점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EBS를 통해서 어휘나 지문의 난도가 어느 정도 돼야 수능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고, 또 수능 출제 방식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게다가 다른 출판사보다 가격도 싸고 또 양도 많으니까
EBS를 사서 공부하는 건 가성비 면에서 나쁠 게 전혀 없죠. 즉 EBS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내신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이 센 고등학교에서 EBS를 중간 기말고사로 출제해왔단 말이죠. 근데 많은 영어쌤들께서 수능 출제 기조에 걸맞지 않게 EBS를 고집할 거다. 그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게다가 EBS 학습 자체가 그게 인강이든 뭐 변형 문제집이든 간에 사교육 의존도가 무척 높은 편이라서 그 반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쉽게 말해 쌤들은 다른 출판사 교재를 부교재로 선택해서 지필고사에 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케바케겠지만 분명 내신에서도 EBS의 위력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거리가 생기죠. 만약 EBS 직접 연계 두세 문제로 수능 영어 실력을 변별할 수 없다면 이제 뭘로 영어 실력을 변별하죠? 그쵸? 이제 남은 건 하나, 진정한 영어 실력이겠죠. 이렇게 되면 1등급 하단, 그러니까 94에서 90에 머물던 학생들이 2등급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암기로 커버쳐서 1등급으로 이렇게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이렇게 올려왔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리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차후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영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뭐 그에 또 따라 다르겠지만 차후 정시가 늘어나고 수시 2월까지 감안하면 뭐 수시 대 정시 비율이 5대5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수능 영어는 더더욱더 변별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7%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뭐 제가 영어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수능 영어 만만하게 봤다가 계속 2등급 아래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본적인 대처 없이 1등급 만드는 게 거의 지옥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21년에 EBS를 잘 정리하고 여러 번 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교과서만 보고 1등급 받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고요. 그래서 EBS 사실상 안 봐도 무방하겠지만 본다고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EBS 직접 연계될 두세 지문이 아무래도 뭐 거슬린다면 첫째, 배경 지식이 없는 지문. 그건 EBS 해설지 펼치고 소재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 지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둘째, 소재는 익숙한데 뭐 예를 들어 환경 지문 같은 거. 근데 논지 파악이 어려운 지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문 위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EBS를 커버하면 좋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제가 유튜브 목록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제는 기본기, 즉 어휘력과 구문력, 그러니까 해석력이 탄탄해야겠고요. 또 지문을 이해하며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풀이력도 높여야겠죠. 결국 EBS 교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지만 학생 다수가 기본 실력과 풀이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기의 수준에 맞고 또 성적을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다른 출판사의 교재 선택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도 나중에 좋은 교재 발굴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학년도엔 영어의 진정한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차후 EBS 직접 연계 문항수와 변형될 유형이 뭔지가 또 결정적 변수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서 EBS 전략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으로선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겠죠. 예비 고3과 예비 재수생들은 좀 걱정되시죠? 걱정되시면 RJT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